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벌써 우리 고전학당 지금 2차 시작됐는데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네 번째는 생활고전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고전학당 하면 뭐 대학 논어 중용 대학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사서 삼경 아니면 뭐 장자 뭐 이런 거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우리 동아시아인들의 삶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죠. 그것은 대부분 사대부라든지 지식인들이 배웠던 뭐 우주관이나 뭐 윤리관이라는 거라면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은 생활고전이죠. 근데 거의 안 합니다. 중국이나 우리나 뭐 서양도 마찬가지지만 17세기, 18세기 서양으로 말하면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삶의 문제가 등장하죠.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동아시아에도 뭐 르네상스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지만 16세기, 17세기, 18세기가 되면 실학이란 이름으로 이제 생활에 대한 관심들이 들죠. 그러면서 뭐 담배에 대한 연구를 한다든가 뭐 꽃에 대한 연구를 하든가 담배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활고전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그 사대부들이 했던 지식적인 고전은 주로 한문으로 이루어졌다면 생활고전은 이제 한글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생활고전의 이제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뭐 앞쪽에서 항상 소개하는 것은 똑같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이것은 이른바 산경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산맥과 강의 지세와 흐름을 잘 표현한 건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맥을 태백산맥이라고 배웠죠. 근데 1990년대부터 2000년대 들어가면서 태백산맥이라는 말은 서서히 사라지고 백두대간이라는 이름으로 완벽하게 자리 잡았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그 백두대간의 이름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산경표. 그것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회 역사고전 했고 2회 철학고전 마쳤고 3회 문학고전을 마쳤고 오늘 바로 생활고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 남은 게 서울학과 전통놀이 이렇게 남아 있고요. 자, 먼저 이제 우리 삶과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친 것은 지리지가 되겠죠. 물론 지리지는 주로 통치자들이 지방을 다스리기 위한 지방 행정의 어떤 참고서로 만드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여주 하면 그 여주에 산은 뭐고 물산은 뭐고 역사는 뭐고 연혁 같은 거 이게 이제 지리지가 되겠습니다. 조선시 때는 당연히 조선 지리지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 현재 그것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표본으로 해서 만든 세종실록 지리지는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이제 일부를 빼서 팔도지리 뭐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종실록 지리지는 왕조실록에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일반인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일반인도 볼 수 있는 지리지를 만듭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동국, 여지, 승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 수령으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 한부를 받아서 갑니다. 이게 이제 특징이고요. 조선 후기가 되면 사람들은 이제 통치자의 관점이 아니라 민의 관점으로 내가 살기가 좋은 마을을 택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원이 풍부한다든가, 그죠? 뭐 교통이 편리하다든가 그런 것을 이렇게 정리한 책이 택리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이 살기 좋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택리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국토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산경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뼈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산이 어떤 뼈대를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대단한 책이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지리지고요. 조선 전기는 주로 통치자, 관찬이라면 조선 후기 것은 사찬입니다. 요게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지리지 가운데 예를 들어서 세종실록 지리지 워낙 유명하잖아요. 뭐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독도는 우리 땅
예,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는 없습니다. 예, 그냥 정황태가 그 음을 부드럽게 위해서 그냥 50페이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세종실록 권 148에 있습니다. 148권.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리지. 그래서 동국지리지 약제. 그러니까 동국지리지는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우산도, 울릉도 해가지고 무릉이라고도 한다. 무릉이라고 한다. 일은 무릉. 그러면 왜 무릉이라고 했을까? 정답입니다. 여기가 신선들이 사는 이상적인 삼신산으로 봤어요. 그래서 독도가 봉우리가 3개인 거 혹시 아세요? 그래서 삼봉도입니다. 네, 지금 물이 올라서 봉우리 하나가 물속에 잠겨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1500년 전에는 삼봉도였습니다. 삼신산으로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거기가 신선들이 사는 가장 이상적인 섬으로 봤던 거죠. 자, 그래서 무릉이라고 한다. 그리고 뭐 우릉이라고도 한다. 두 섬은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 일설에 우산과 울릉이 본래 한 섬으로 뭐 땅이 뭐 사방을 이건 뭐 현재 지리지하고는 다르지만 옛날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예, 그러니까 세종실록 지리지를 통해서 우산도와 울릉도 그래서 우리 독도를 우산도라고 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예전에는 울릉도를 우산도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두 개 섬이 헷갈렸던 거죠. 그런데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섬은 두 개뿐이 없으니까.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독도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팔도지리지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건 우리가 찾을 수가 없고, 이 팔도지리지의 일부가 아니죠. 거의 90몇 %가 세종실록 지리지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행정과 통치의 기본서가 바로 동국 여지승남인데 그 여지승남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종 때까지 오게 되면 새로운 행정제도가 개편되면서 여기에다 좀 더 보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증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종 시기에 증보 수정편을 했다. 그죠? 그리고 동국 여지승남은 현재 없고 그 동국 여지승남을 기본으로 해서 수정 증보한 증보 신증 동국 여지승남만 남아있다. 그래서 뭐 경기도 하면 고마한지 여기다. 그러니까 옛날에 마한의 땅이다. 뭐 해서 이렇게 쭉 연역이 있고 그 다음에 물산, 인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바로 동국 여지승남입니다. 그리고 신고 동국 여지승남에 제일 앞쪽에 보면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에 보면 여기 울릉도, 우산도. 그러니까 독도를 완벽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특별히 이걸 한번 놨던 거고요. 택리지는 인간의 삶과 지리 환경의 관계를 통찰한 인문 지리입니다. 그래서 조선 팔도 중 어디가 살기 좋은 곳인가. 참고로 제가 충남 대덕군 기성면 관절이 외가에서 태어났는데 그 관절이 산 이름이 구봉산입니다. 그 지금도 치면 나와요. 구봉산 신선암. 저희가 있는 마을 위쪽에 신선암. 무지 유명한 전설이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나무하러 갔는데 두 어떤 분들이 바둑을 두고 있길래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날이 어두워서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막 지리가 바뀌고 막 도저히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듬더듬해서 집을 찾았는데 웬 할아버지가 나오더니 니시우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 내 주인인데 당신은 누구? 아니 내가 여기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손자가 이미 노인이 돼서 왔던. 그래서 그 신선함에 가면 그 밑에 실제 바둑판이 있어요. 어렸을 때. 예? 그래서 신선함에 전설이 있는 그 유명한. 근데 거기 뭐라고 되냐면 택리지에 그 구봉산 신선함은 금강산과 비견할 만큼 뛰어난 아름다움을 갖고 있고 갑수 그러니까 우리가 갑천이 흐르고 있어서 물산이 풍부하고 앞쪽에 농토가 있어서 살기가 최고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택리지다. 그죠? 그래서 원래 제목을 보세요. 사대부 가거처. 사대부가 살만한 곳. 이게 조선 후기에 풍수에 대한 새로운 관념이에요.
그 전까지는 내가 마을이나 문중의 관심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통치 관념의 질이었다면 이제 개인적 삶의 관점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생활고전에서 중요한 변화가 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를 볼까요? 자, 상경포가 있습니다. 상경포. 말 그대로 산의 뼈대. 그래서 우리나라 제일부터 백두산 대간. 그래서 백두대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백두산에 나오는 산맥. 그리고 이 산에서 오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쭉 보면 요게 이제 백두산에서 내리는 척추가 되겠죠. 쭉 이렇게. 그리고 그 옆에 산들이 쭉 오겠죠. 가지산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가지산에 나오는 것들이 계속. 그래서 요게 뭘 기본으로 만든 거냐면 족보. 우리 조상님이 있다면, 그죠? 시조가 있다면 시조로부터 쭉 내려오는 것들을 표시하듯이 우리나라 산맥의 족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따가 이제 이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백두대간 1개, 정맥 13개, 정간 11개. 그래서 총 14개의 산맥으로 구분을 했고, 태백산맥에서 백두대간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 이제 산맥표는 일본 제국주의가 자원 수탈하기 위해서 만든 인위적인 산맥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맥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막 금강이 막 산 위로 가서 막 이렇게 다 그려져 있어요. 아니, 물은 강을 넘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맥표는 잘못 만들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상경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풍속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는 풍속이 없습니다. 안 적었죠. 근데 이제 조선 후기가 오면, 지역마다 이 풍속을 보고, 그럼 왜 풍속을 보느냐? 이 하늘의 시간을 우리가 세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세시에 따라서 뭘 만드느냐? 절기도 만들고 시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거기에 맞춰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 큰 어떠한 관점을 딱 주는 걸 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풍을 하는데 속은 뭐냐면 각 마을마다 약간씩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어 효도를 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마을은 부모를 업어다니면서 하는 효도가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부모 앞에서 춤추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걸 드리는, 이걸 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풍은 국가적인 큰 단위라고 그래요. 국풍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속은 세속이라고 해서 일반 마을마다의 다른 속. 그래서 그것을 세시풍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풍속이라는 것은 국가를 다스리기 위한 기풍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대부가 하는 게 그런 거죠. 마을에 어떤 음란한 사람이 와서 마을을 도박판으로 만든다 그러면 그걸 통제하고 못하게 하고 바꾸고. 그래서 풍속지를 만든 이유는 사대부들이 마을을 지배하기 위한 도덕적 이념의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 개가 나오죠. 세시풍속, 풍속은 하늘의 법들을 실현하는 것이다. 경도잡지, 열양세식이, 동국세식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도잡지는 당대 북학파했던 유독공, 아주 뭐 엄청난 공부를 했던 천재 중에 하나죠. 충무공 전설을 편찬했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자, 그래서 유독공이 처음으로 편찬한 조선 풍속 세시기의 출발이 되겠습니다. 경도잡지. 자, 그리고 경도잡지에 보면 무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삼계탕이 아니고 개삼탕입니다. 개삼탕. 개삼탕을 못 찾아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고요. 원래는 닭이 중심이고 삼은 비싸니까 삼 찌끄러기 조금 낯선 거예요. 그래서 개삼탕 했는데 개삼탕 하면 이렇게 닭이 우선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되면 삼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삼을 앞에서 삼계탕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시 때는 삼계탕을 먹는 게 아니에요. 개삼탕.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열양세시기는 열수 북쪽. 열수라는 것은 평양을 흐르는 강 이름인데 옛날에 중국의 그 주공단이 주나라의 풍속을 만들었다면 기자는 그 주나라한테 망한 상나라의 왕족으로 조선으로 와서 조선의 풍속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쪽이 대중하고 이쪽이 소중하다. 그래서 중국이 망하니까 명나라가 망하니까 중화적 전통은 우리뿐이 없다.
그런데 기자는 평양에 있단 말이에요. 그 평양을, 고조선의 평양을 고구려의 평양으로 그때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평양에 흐르는 열수가, 기자가 거기서 소중화의 기풍을 만들었다면 이제 조선은 한양의 그 기풍을 계승했으니 평양에 있는 강 이름 열수를 어디로 가져오는 거예요? 한양. 그래서 한수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열수로. 그래서 대략 숙종 때, 그러니까 숙종 연간의 사대부들의 소중화 의식, 그러니까 효종 이후에 청나라가 등장하니까, 그러니까 대략 1644년 이후에 열수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부터 열수라고 했고, 그 열수가 상징적인 하늘에서 오는 은하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서 처음 만나는 곳은 다 이름이 열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궐의 연못 이름이 다 열천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흐르는, 그래서 열수의 북쪽이니까 열양세식이다, 이렇게 돼 있던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 열양세식에 보면, 물론 동국세식이 똑같지만 우리가 떡국을 먹어서 돈 모양으로 얇게 썰어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구멍도 뚫어야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떡을 쓰는 것 그 자체를 천원지방으로 생각을 해서 하늘과 땅이 합치된 날 1월 1일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날 떡국을 먹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병탕이라고 했는데 떡병자다, 탕국자. 근데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지금은 떡국이 일성화된 거죠. 병탕이나 쓰지 않고. 자, 이렇게 했고. 자, 동국세식에도 똑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조선 광문위에서 조선 광문위가 최남선이 세운 재단이잖아요. 출판 이런 거 하는 재단. 그리고 신문관이 인쇄소고. 그래서 여기서 세식이 3개를 편찬해서 드디어 출간이 영인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동국세식에 보면 바로 그 유명한 팽구 구장, 보신탕이라는 팽구, 게를 삶아가지고 먹는 그런 기록들이 쭉 있었던 거죠. 물론 이때는 여름에 어마어마하게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보신을 하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보신의 가장 대표적인 게나 닭을 먹었겠죠. 근데 지금은 얼마나 영양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먹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시대가 변하면 안 하는 거죠. 그때는 그게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영양제가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보신한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나 어거지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생활고전의 전반부를 마치고 이제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